그래서는 사장을 다 끝낼 수 있게끔 사장 부분에 마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게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잠깐 김용민의 뉴스쇼 잠깐 청취하고 7월 19일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이죠.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잠깐 청취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부문입니다. 오늘도 한결의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에 아주 상당히 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권발. 그렇죠, 여권발. 네. 일단 유병민 전 수석 관련된 의혹이 어제 조선을 거쳐서 보도가 됐는데요. 소문으로만 구성하던 유병민 관련된 어떤 의원의 의혹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정치권과 연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헌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미박인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조선과 그대를 가볍게 정리해보면 2012년 3월이고요. 강남구 역삼동에 한 1000평을 조금 넘습니다. 이 땅을 넥슨 코리아가 유병헌 수석의 아내와 처자들 4명, 자매로부터 1364억 9천만 원을 샀고요. 산 뒤 1년 4개월 뒤에 1505억 원의 부동산 개발회사에 처분한 것이 큰 주기인데요. 지금 이게 겉으로만 보면은 넥슨이 별로 손해를 안 본 것 같지만, 이게 이 땅을 사고 이 땅만으로는 뭘 할 수 없어서 옆에 또 40평 정도 땅을 100억 원 들여서 샀고,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게 사고 파는 데서 거래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부동산 중개도 되고 취득세도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조금 손해를 봤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집을 한 채 사도 1년 4개월 만에 갚아는 걸 보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큰 땅을 1년 4개월 만에 샀다가 팔았다는 것은 뭔가 이걸 살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굉장히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드는 거고, 이 땅 같은 경우에 유병헌 수석 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유병헌 수석 장인으로부터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되는 것인데, 상속세를 내야 돼서 이 땅을 팔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땅이 한 2년 동안 안 팔렸다고 그러고 굉장히 주변에 고충을 많이 토로했었대요. 팔아도 집을 내놔도 안 팔리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이게 세금 몇백억을 내야 되는데 이게 현금화가 안 돼서 1년 2년 지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자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의혹의 시선으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진경준 검사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쪽이 소개죠.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과 가깝다는 철학을 자식이고, 진경준 검사장이 유병헌 수석하고 굉장히 나닥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진경준, 유병헌, 넥슨 삼각관계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이 삼각관계 때문에 진경준 사건에 있어서 그것을 방어했어야 할 민정수석이 그걸 좀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죠. 참. 이거 유병헌 수석은 지금 날아다니는 세대 떨어뜨릴 만한 살아있는 권력자, 세도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날아다니는 세도 진짜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말 그대로 실세고요. 지금 청와대 지난 총선 패배를 청와대 인사들이 싹 갈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았고, 김기춘 비서실장 있을 때 청와대 들어갔죠. 2014년 5월에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8개월 만에 민정수석이 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승진을 거쳤죠.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총회를 독차지하면서 지금까지 청와대 최고 실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정비서관 시절에 민정수석이던 김영환 수석을 제끼고 김기춘 비서실장
사실상에게 직보를 했다. 여기도 나올 만큼. 그래서 그 직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김영호 수석이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청와대 안에서 실세를 벌이면서죠. 굉장히 오랫동안. 역시 세도가라기보다는 세도신문인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또 다른 세도가인 우병우 수석을 직공했단 말이죠. 이 둘의 그 다툼, 대립,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선일보가 뭐 사실 서실보도를 위해서 구현했을 것 같지 않고. 조선일보가 우병우 수석 뒤를 하고 있다는 소문은 몇 달부터 퍼져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대표팀을 꾸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 중이다. 얘기가 퍼져있고, 실제로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확인해보라는 그런 취재진도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이제 좀 누가 쏟아질지, 단건으로 그칠지 들어가야 되는데 뭐 후자가 되는 좀 크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국회에서도 지금 진경규 검사장 사건으로 지금 법무검찰이 굉장히 불새 몰리잖아요. 법무검찰이 불새 몰려있고, 그것의 총체적 책임을 사실 우병우 수석이 지고 있죠. 지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단건만 터질까 모르겠지만, 지금 우병우 연장선상에서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그들을 의심해야겠다.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죠. 우병우 수석이 크게 잘못이 없다 치더라도,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없다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우병우 수석에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병우 수석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 편집국장 취재자 정말 고소장을 접수시켰고요. 오염중재위에도 중재를 걸었고요. 어제 그 국회 법사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김영환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김영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연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던질 의미가 있으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병우 수석이 송사를 벌였으니까 그 송사 과정에서도 좀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냐, 현재 모습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현재 모습을 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묻혀져 있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특별감찰관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모르시는군요. 기억 속에 잊혀진 정도가 아니라 모릅니다. 그게 한 2년쯤 전에 일종의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도움이 돼서 이석수 변호사 분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이 이제 대통령 수석으로서 일종의 안내사 같은 직책인데, 이 수석비서관, 즉 민정수석은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국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출석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고,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단 검찰에서 볼 거고요. 고소장이 접수됐으니까. 특별감찰관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진상을 규명하지 않을까. 우리 현장 기자로서 조선일보가 근거 없이 기사를 썼을 것이다 라는 판단은 만드시죠? 일단 그 조선일보가 어제 아침에 보도를 하고 바로 뉴시스에서 비슷한 취지의, 그러니까 자신들도 취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같은 기사를 썼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제가 조선일보로는 빨리 써야 되는 상황이죠. 빨리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뭐 2탄, 3탄을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했다. 이런 쪽보다는 뭔가 일단 그거를 써야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쓸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이 뭐 혼자 은밀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기억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통상 이 맥락 속이라면은 누가
정보를 줬을 거라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김용민 정도에 접근할 수 브리핑을 있는 잠깐 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지번만 특정이 되면 사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예. 그런데 이제 우병수석의 장인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물론 우병수석 장인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라서 그분의 땅이 그 땅이다. 그 땅이 좀 깨름직하다. 이런 얘기 정도는 그 바닥에 돌아다녔을 수도 있고요. 또 지표가 좀 있지만 또 제가 추측이 좀 있어서. 예. 근데 되게 이 정권 나라에서는 그 추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추측들이 맞으려면 뭔가 물건을 반대하면서 어떤 공작, 이런 정도는 이제 추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좀 조심스러워요. 최경환, 윤상영 자, 녹취록 파문이 지금 커지고 있죠. 그 내용과 관련돼서 김용민 브리핑에서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북한인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녹취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김무성 죽여버려야 된다. 이게 또 녹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고초를 겪었는데 그래서 결국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문건도 이거는 뭐 비단 막말뿐만 아니라 이 친박이 공천 뭐 혹은 이런 것들을 다 기획했고 사실상 결과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까지 가능할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백이라고 봐야죠. 자백에 가까운. 지금 사드 문제와 개헌 문제 조금 가려져 있는데 오늘 새롭게 뜬 뉴스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전화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 이해하시는 녹음된 상황이고, 우변상은 진작컨대 상대방이 녹음한 거 아닌가요? 전화로 한 얘기가 녹음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전화를 할 때 요즘 다 녹음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나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주의하게. 통상 그렇게 상대의 녹음을 녹취하는 경우는요, 상대방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나중에 이 친구한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신용으로 뭐 하나 자기 녹음을 해놔야겠다, 혹은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들게끔 만드는 상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윤상현 그렇죠, 그렇죠. 그 통화 내용을 보면 거의 협박하는 통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될 텐데 굉장히 호의인가 봐요. 그렇게 개의치 않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쇼킹합니다. 진짜 그 내부자들 부담거나 이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리얼하게 지금 현실속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예비후보입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대 국회 선거에서 예비후보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1월 말에 전화를 합니다. 윤석열이 전화해서 형이라고 불러요. 형.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지역구에서 빠져야 된다.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기 가겠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경선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부모들은. 경선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고,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서청원, 최경환, 송기현, 노무현 등 막 완전 핵심들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구를 옮겨도 우리가 친박 브랜드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경선을 하라고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통합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를 비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지역구에 친박 후보가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비키라고 했고, 이분은 비켰는데 여기가 이분 고향이었대요. 근데 이걸 버리고 신설이 된 새 지역구로 갔는데 결국 경선에서 떨어졌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지금 이 녹취록이 내용이지만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코앞이지 않습니다. 코앞에 앞두고 지금 친박과 비박 간에 지금 대립이 구조대국을 나중에 나오는 그 친박과 대형 악재이기 때문에 비박계에서는 지금 이거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의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여기까지 잠깐 듣는 걸로 하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와 관련된 기사 한 토막 읽어드리고 저희가 이제 본래 하고자 했던 한국 현대사 부분 섹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에서 나왔던 오늘자 기사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윤상현 대통령 뜻이다. 공천 개입 파문인데요. 개입이고 김지은 기자가 썼던 내용입니다. 자, 그대로 읽으면 친박 핵심인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 경기 화성갑에 출마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종용하는 등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박계 당권 주자들이 친박계 공천 전황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삼고 있어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18일 TV조선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말 최 의원이 서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자꾸 붙으려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땡땡땡도 가만 못 있지라며 감히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그렇게도 말했다. 최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뜻이 확실하냐고 묻자 그럼이라며 옆 지역구에 보내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TV조선은 최 의원의 통화에 앞서 윤상현 의원이 김 전 의원과 나눈 통화 내용도 보도했다. 녹취 파일에 윤 의원은 그 지역에서 빠져야 된다.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안다. 거기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친박 핵심 인사들을 거명하며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면 사실상 공천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든다며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서청원, 최경환, 형기환 막 완전 핵심들 아니다. 라고 말했다. 혓바로 들릴 법한 대목도 있다. 윤 의원이 아이땡이라는 비속어와 함께 형이 안 하면 사달이 난다.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이들의 요구대로 출마지를 신설된 경기 화성병으로 옮겼으나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이날 공개된 대화 내용은 친박 핵심부의 총선 개입을 시사할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여권을 뒤흔들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 당권 주자들은 반발했다. 김용태 의원은 당 혁신 비대위가 진상조사에 착수하거나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의뢰도 추진해야 한다. 정병국 의원은 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고 핵심 친박계 의원들은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상생할 수 있는 곳에 가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통화가 되지 않았다. 최 의원과는 그래도 연락이 닿았던 모양이야. 한동안 잠적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기사를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오네요. 정말 이 같은 일이 사실이고 이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지도부는 당연히 돈수 100배 해야 되겠죠. 머리를 땅에 조아려 사죄를 드리는 게 맞겠죠. 대선을 이런 식으로 공천 개입이 논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새로 왔던 분 반갑고요. 새로 오신 분 반갑고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오셔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고 그냥 보다가 아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끝까지 있어줘 좀! 좀 들어보라고! 지금 나가시는 분들 설사할지어다. 네, 수박 많이 먹고 똥구멍 막혀라. 네, 이렇게 저주의 기도 잠깐 드리고 추천! 네, 감사합니다. 책익수와 만년필하다의 생쇼를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아프리카! 네,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역사를 브루스 커밍스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중계할 뿐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군대를 쉽게 철수할 수 없었던 것은 남한 정권의 생존 능력, 독재적인 성향, 심심찮게 되풀이하는 북침에 관한 허세 등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세계 정책에서 공산주의를 봉쇄하고 일본의 산업 경제를 세계 경제의 견인차로 부활시키면서도 일본이 이전에 지녔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새로운 이중 전략의 일부로서 한국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용 가치가 있었다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요. 1947년 초 워싱턴의 관리들은 일본의 중공업을 회복하고 전시 지도자들의 숙청을 끝내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역행이라고 알려진 정책이었다. 미국의 관리들은 모두 유럽과 일본의 부진한 복구에 대한 해결책이 중공업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독일과 일본을 예전의 원료 시장 제공국들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윌리엄 포드는 독일과 일본은 그리하여 세력 균형의 열쇠 역할을 한다고 썼으며 독일은 규모가 좀 더 큰 마샬 플랜 프로그램의 중심축에 불과한데 반해 일본 복구 프로그램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기울인 유일한 대규모 노력이었다고 예리하게 논평했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굿모닝 아프리카. 저희는 지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부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의 눈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비칠지 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민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면 저는 중간에 책 읽기를 그만두고 바로 그 부분으로 쏙 들어가서 고민을 함께 공유합니다. 기운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마샬 국무부 장관은 1947년 1월 말 딘 에치스에게 보내는 비망록에서 확실한 남한 정부를 조직하고 남한의 경제를 일본의 경제와 연결하는 정책을 입안하라고 말했다. 참으로 적절한 말이었다. 몇 개월 후 윌리엄 드레이퍼 육군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무역 통상 지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이 한국에서 다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치스는 국무장관 대행으로 행한 1947년 초 의회 비밀 증언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이미 분할선을 그었으며 그리스와 터키를 원조하는 트루먼 독트린의 보들에 따라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저지할 주요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치스는 봉쇄란 1차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제, 즉 소련의 주변에 자족적이고 생존 가능한 정권을 배치하라는 문제라고 이해했다. 그는 두 동강이 난 한국 경제가 일본을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페르시아만의 석유와 연결하는 거대한 초승달의 일부로서 일본의 복구에 여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회와 국방부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렸다. 그래서 에치슨과 그의 고문들은 한국을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재배치하려고 봉쇄하려고 그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다. 워싱턴이 마침내 한국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점령정으로부터 환수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인 1947년 초였다. 본질적으로 그 결과는 점령부가 1945년 9월 1일 추구했던 사실상의 봉쇄 정책들을 제거하는 것에 불과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 초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정책들의 모습들이 어떤지 그런 팩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나게 화요일 아침 책읽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시 미국이 지배하던 유엔은 한국의 민주적인 선거를 감시할 위원회를 결성하는 데 동의했다. 그 위원들 중에는 미국의 방침을 따를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필리핀 중화민국 대표와 일단 남한 정치의 사장을 체험한 뒤에는 이 구상에 대해 더 저항적이 되었지만 미국의 영향과 압력 밑에 있는 연합국 정부 쪽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대표가 있었다. 북한과 소련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반대했으며 그런 선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위원들 대다수는 1948년 초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들은 곧 올해의 전국선거위원회 위원 15명 중 12명이 한민당 당원이거나 김성수 측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위원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가된 새 후보 위원들 역시 항상 보수주의자나 우익으로 묘사되는 것 같았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상대하는 주한 미군정의 핵심 관리인 존 웨클링 주장은 여러 대표들을 을러대고 압박했다. 웨켈링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우세할 때만 선거에 참가할 것임을 연명하는 조항에 시리아 대표가 일부 관여한 것을 알고는 당신은 그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인식하도록 지시를 받았느냐고 응수했다. 3월 10일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기능과 어떠한 선거의 정당성도 사실상 부정하는 결의안을 작성했다. 그 결의안은 선거는 지금 한민당이라는 단 하나의 당의 통제하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북한이나 남한이 어느 쪽도 선거를 할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유엔 총회가 남한의 단독 선거에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는 입장으로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을 떠나고 이 결의안을 유엔에 보고할 것을 공고했다. 물론 이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한 1948년 5월 선거는 남한만의 별개의 정부가 마침내 출현할 것임을 예고하였으며 따라서 한국의 영구적인 분단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된장! 이런 이유와 이승만 정부의 우익 성향 때문에 거의 모든 주요 정치가들과 정치적으로 이승만보다 더 우익적인 정당들까지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여기는 한국의 드문 중도파인 김규식과 아마 이승만보다 더 우파인 김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몇몇 대표들에 따르면 그 결과는 뻔했지만 그럼에도 선거는 진행되었다. 국립경찰과 그와 연계된 우익보조단체들은 농민들로 하여금 투표소에서 식량 배급에 도장을 찍도록 요구함으로써 선거를 조직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는데 대다수가 이승만이나 김성수의 지지자들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메카서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수립되었다. 1945년 9월 1일 메카서가 일본을 떠난 것은 그때가 두 번째였다. 곧 트루먼 행정부는 미군정을 500명의 주한미군사 고문단회로 대체하고 온조기구를 설치했으며 한국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고 남한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한국군을 무장하기 위해 미국의 의회에서 대규모 온조원을 통과시키고 미국 전투부대가 상주하는 주한미군사 고문단이 한국 경찰과 군대의 작전 통제권을 갖도록 조정했다. 국무부는 주로 남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1949년 6월 30일까지 미군 부대의 최종적인 철수를 성공적으로 연기했다. 대한민국 구는 하지가 1945년 12월에 설치한 한국인들이 항상 국방경비대라고 부르는 경비대를 모태로 이때 창설되었다. 경비대의 지대는 1948년 여단으로 1949년에는 4단으로 개칭되었지만 실제 조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우익 청년단체들은 많은 회원들을 군에 입대시켰다. 이러한 단체들은 그들의 회원을 무더기로 군에 몰아넣는 경우도 흔했다. 1948년 5월에 선거가 끝난 후 경비대 지원이 갑자기 증가하여 일주일 만에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입대했다. 이승만이 8월 15일 취임했을 때 수만 명의 군인들이 사열대 옆을 행지하며 경비대 기장을 뜯고는 자신들이 대한민국 군의 군인이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군에는 처음 6개 사단이 있었으며 모두 일본에 복무했던 장교들이 지휘했다.
그들 중 가장 화려한 인물은 김석원이었다. 김석원은 1930년대 말 일본군 내에 김일성 전담대 대장으로서 만주벌판에서 김일성을 추적한 적이 있었다. 그는 그때 카네야마 샤쿠켄으로 알려져 있었다. 히로히토 천황은 그에게 중일전쟁에서의 용맹을 인정하여 공로훈종을 수여했다. 1948년 6월 1일 김석원은 2,500명의 일본군 퇴역군인을 이끌고 서울에서 시가 행진을 했는데 그들의 전시 제복을 달아 해졌지만 무릎을 꼿꼿이 편 철도인의 행진은 여전히 인상적이었다. 미국은 새 대통령인 이승만이 변덕스러운 기질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와 미국 대사 간의 관계는 태풍과 같이 소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조금밖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이승만은 잘생기고 따뜻하고 매력적인 신사 같았다. 그는 노련한 아청꾼으로서 미국인의 신금을 울리는 민주주의의 상징수를 구사하여 미국인의 경계를 해체하고 사랑을 받는데 도가 터 있었다.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난지 이 대본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겠죠. 미국인들이 이승만에 대한 첫인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이승만을 상당히 겪어보아야 했다. 하지가 이승만을 가장 잘 알았다. 1948년에 일어나 하지가 이승만에 대해 가진 생각은 심술쟁이 조라 불리는 스틸웰이 장제스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과 비슷했다. 추상적으로 하지의 정치는 이승만의 정치와 비슷했다. 하지는 공산주의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혐오하는 미국인 특유의 본능을 지녔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직하고 겸손한 직업군관으로서 비록 푸른 기아 지붕 때문에 그 청와대라고 알려진 궁전 같은 총독 관절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서너 명의 참모들을 함께 데려와 살았고 열심히 일하고 소박하게 생활한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는 아마도 한국에서 도착한 채 1년도 안 되어 이승만에 대해 깊은 혐오와 불신을 지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하지가 이승만을 지지한 것은 달리 대안이 없었거니와 그와 체결된 실용적인 반공주였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에 맞는 처세술이 능한 이승만이었으며 특히 맥락이 닿는 부분이 바로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데 같은 정책적인 노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파악할 수 있겠군요. 기운 나게, 생기 나게, 생기 활발하게. 지금 여러분은 책익수다와 함께하고 있어요. 굿모닝 아프리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독서수다 스피치 지도사 만년필 하나와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는 이승만은 장시간의 감정적인 회의를 했는데 이 두 완고한 사람들은 서로를 사정없이 공격하곤 했다. 하지는 언젠가 이승만의 그 둔한 머리로는 나와 협상하는 것이 곧 미국과 협상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만이 권력을 쥐었을 때 하지는 이승만과 프란체스크가 여태껏 내게 지녔던 그 모든 지독한 고질적 증오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1948년 5월 선거 이후 하지는 메카스에게 가능한 빨리 자신을 해임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곧 기피 인물이 될 것이며 이승만이 미국, 하와이, 중국 등지에서 뜨내기 정상배 무리를 데려올 때 어차피 그 곁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승만을 처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하지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는 이승만을 알면 알수록 쉽게 말하면 꼴통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이 꼴통 곁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승만과 그의 아내는 하지의 눈에는 한국의 알카포네 킹덤의 두목들로 보였지만 이들은 사람들에게 하지가 공산주의자라는 믿어지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안가품을 했다. 스트렐과 달리 하지는 아시아 정치에 경험이 없어서 이승만을 길들이기 위해 미국의 온조를 없애겠다고 위협하지 않았다. 워싱턴이 자기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한 점에는 어쩌면 하지가 스트렐보다 좀 더 현실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여전히 믿기 힘든 일인 듯하지만 하진은 이승만을 대신할 온건한 대안을 찾는 가운데 실제로 노년의 필립 제이슨을 서재필을 한국에 귀환하게 하여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키려 했다. 제이슨은 젊은 시절에 1884년에 무산된政변에 가담하고 1890년대는 독립협회에서 활동하여 공을 세운 후 반세기를 미국에서 보냈었다. 그는 의과대학을 다녔으며 철저하게 미국화되었고 2차 대전 중에는 지방징병위원회의 이사로 근무했다. 제이슨은 1947년 7월 인천에 도착하여 그 자리에 모인 기자들에게 한국인들은 비누 한 장도 만들 줄 모르면서 어떻게 독립정부로 갖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고 말함으로써 좋지 않은 출발을 했다. 그는 하지의 개인 고문관으로 일했는데 하지는 그가 1948년 선거에서 이승만에 대항해 출마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제이슨은 이미 암에 걸려 있어서 미국에 돌아간 직후 죽었다. 서재필의 말로가 바로 이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한번 팩트체크하고 합니다. 미국의 이승만에 끼친 가장 중요한 영향은 사실은 그의 오랜 동료들로 이루어진 정치 고문단이었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가 미국인이거나 미국에서 오랫동안 지낸 한국인이었다. CIA는 만약 어떤 집단이 이 외톨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정치 고문단이라고 생각했다. 이승만의 오랜 동료인 해럴드 노블과 마찬가지로 로버트 올리버는 이승만의 연설문을 많이 썼다. 올리버는 이승만의 어지간한 강요들이나 실로 미국 대사보다 그의 집무실에 훨씬 더 쉽게 드나들었다. 노블은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 가정 출신으로 군정보 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승만이 주원무처 대사와 협상할 때 중개자 역할을 빈번히 했다. 바꿔 말하면 이승만은 그냥 미국 대사와 국무부에만 의존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식적인 관계망 외에도 유급 미국 고문들, 메카서 장군, 장제스, 미국 공화당 의원들, 그 밖에 프레스턴 구펠로와 같은 미국 정보기관의 우군들과 접촉했다. 이는 결코 일반 통행은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승만은 끈에 묶인 사냥개처럼 보였으니 미국의 공식적인 가족군을 계속 잡아당기는 바람에 자기 목이 졸리는 형국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쉽게 범죄할 수 없는 야릇한 관계였다. 미국의 거인들이 이 한국의 소인에게 그물을 던지려 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지배자들이 안달이 나서 손을 비비꼬면서 이 중풍 걸린 도박꾼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아무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CIA가 외국 지도자에 대하여 작성한 최초의 것인 이승만에 대한 인물 연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승만을 한국은 몸소 통치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일생을 한국 독립의 대의에 헌신했다. 그는 이 목표를 추구하면서 개인적 출세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라면 그것들을 기꺼이 활용하는데 거의 주저함이 없었는데 다만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하는 것만은 항상 거절했다는 중요한 예외가 있었다. 이승만은 허영심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이기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고의적인 아침에 아주 쉽게 걸려들었다. 그의 지력은 천박했으며 그의 행동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심지어 유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분석에서 이승만은 자신이 놀랍게도 기민한 정치가임을 입증했다. 이것이죠. 이 연구의 결론은 예외적으로 이승만의 지나친 자만은 그를 파멸적인 행동으로 이끌거나 적어도 새 한국 정부와 미국의 이익에 아주 당혹스러운 행동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면 그것은 한국민주당으로 왔다. 창당 시절부터 일제시대에 오염되지 않는 김대중 같은 젊은 지도자들이 성숙기에 달하게 된 1970년대 초까지 이 당은 때때로 당명을 바꾸긴 했지만 1940년대에 걸출했던 초창기 지도자들이 이 미온적인 야당의 중추를 형성했다. 바로 한민당의 탄생이죠.
대한민국에 관한 문헌에서 한민당이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이승만의 독재적인 행정부 권력에 대한 의회의 특권을 옹호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1950년대의 조병옥과 장택상을 훌륭하고 언변이 좋은 자유주의자들로 기억한다. 당시 그들은 이승만을 반대하는 야당 골수분자들로서 서울의 카페와 다방에 빈번히 드나들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겉모습 이면에서 정치 엘리트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한 것은 전통적인 정치였다. 한민당은 부유한 지주와 지방 유지의 조직으로서 그 당원들 대다수의 출신 성분인 옛 양반귀족과 마찬가지로 차원의 배분과 부의 지배권을 두고 중앙행정부의 권력과 싸웠다. 이승만의 대통령직과 한민당 사이의 긴장은 조선왕조에게 국가사회 간 갈등에 대한 제임스 팔레의 분석과 흡사했다. 이승만은 왕의 역할을 했고 의회의 토지 귀족의 이익을 결집시켰다. 그것은 한국 특유의 보수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새 병에 든 묵은 술이었다. 토지와의 연을 끊고 산업에 투자한 한민당 당원들에게는 이런 긴장이 크지 않았는데 그것은 국가 관료제도가 그들과 결탁해 기득권의 재산을 배분하고 초기의 수입 대체 산업화 계획을 통해 토착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보호 장벽을 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과거처럼 국가의 보증이나 관료층과의 유대가 필요했으며 어쨌든 간에 한민당 기업가 대다수는 김성수처럼 전통적 토지 권력의 특권과 지위를 산업투자가 가져다주는 더 큰 수익과 결합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이승만과 한민당의 관계는 제1공화국 시절에는 1945년 관계와 마찬가지였다. 즉 바람 잘 날 없는 정략 결혼이었다. CIA가 1948년 가을에 표현했듯이 한민당 지도자들은 그의 정치적 신망이 필요했으므로 감히 그를 타도하지 못하고 불편한 제휴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승만의 정치적 신망이 필요했던 것은 한민당 지도자 대다수가 친일 경력이 있으며 이승만이 그들을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동시에 그들의 돈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시점부터 줄곧 남한에는 사실상 두 개의 당이 있었다. 여당은 민주공화당, 여당은 자유당, 민주공화당, 1990년대는 민주자유당의 이름 아래 일당 정권을 실현하려고 했다. 야당은 1940년부터 1990년대까지 민주당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한국민주당이 변한 것이다. 한민당은 점령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1948년 이후에도 국가관료제의 유리한 고지를 뚫고 들어갔다. 1949년 초에 도지사, 시장, 군수의 명단을 보면 1945년 내지 46년에 지방관리들의 명단과 놀랄 만큼 연속성이 있다. 독일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상피제에 따라 다른 지역들로 이동했는데 이 제도는 중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빠른 속도로 작용했다. 1948년 헌법에서 요구된 입법부 독립에 대한 이승만의 입장은 상충되고 모순되었다. 그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과 개인들의 좁은 한계 내에서 요란스럽게 논쟁하고 상호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관용했다. 입법부의 논쟁이 정부관리와 열띤 공방으로 이어지는 국회를 CIA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의 현장이라고 본 것은 옳았지만 그것이 서구의 어떤 전형적인 민주적 입법부에 전혀 미치지 못했으며 행정부 권력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견제정치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폴레옹식 독재정치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옳았다. 이런 국회가 정치체제 내에서 차지하는 불안정 지위는 마치 눈사태가 나기 쉬운 산비탈에 있는 떠들썩한 스키장 같았다. 1949년 말에 13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전에 주한미군정 법무국에 일하고 당시에는 ECA 온조기구에 근무하고 있던 언스트 프랭클은 그들 기소된 국회의원이 국가의 안녕을 해치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법조항에 저촉되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 측이 지명한 증인들을 소환하기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이 증인들이 피고인들을 보호하려고 위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랭클의 말에 따르면 재판장의 편견은 제3, 제4 명백히 드러났고 검사는 고문에 의해 얻어진 자백에 의존했다.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다른 무엇보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게 이승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려 했으며 미군의 철수를 요청했고 또 기소장에 따르면 남한군의 북침을 반대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은 지금까지 만년필 하나와 대한민국 건국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초기 정당 야당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여당의 모체는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IA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왜 미국이 어떻게 통치수를 부렸는지, 한국에 대해서 통치수를 부렸는지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죠. 바로 제주 반란과 여수 반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잠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아프리카. 화창한 날 화요일 활기차게 방송하는 만년필 하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현대사,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한국 현대사를 외국인의 눈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책익 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대박이님.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읽던 책을 적고 수다 떨어드릴게요. 신나게 재미나게 제주 반란과 여수 반란, 제주 반란과 여수 반란 부분에 브루스 커밍스는 어떻게 기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결정적인 배경은 정당들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의 1차 5.6의 사회적 정치적 투쟁에 있었다. 이 투쟁은 1945년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군청 소재지를 장악하고 반대자들과 싸우게 되면서 1946년에는 도와 군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1946년에 대규모 가을 추수 폭동에 대한 진압은 군청 소재지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해서 그 이후 군인민위원회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마을들은 중앙 권력에서 계속 고립되어 있었고, 따라서 좌익들은 조직이 활동할 공간을 찾아서 체제의 관료주의가 덜 미치는 아래쪽으로 이동했다. 1947년에 이르러서는 좌익들이 대부분 남조선 노동당원들이었다. 이 당은 언제나 남한의 자생적인 토대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남서부와 남동으로부터 당원을 끌어들였는데 1947년에는 이승만 정부의 출범 이후보다 더 북한이나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 북한이 소련이 그 당에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막연하고 믿을 수 없는 증거만이 존재했으며 미국의 정보통도 북한이 남로당의 활동을 지시한다고 믿지 않았고 그보다도 그 두 당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활동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적어도 1948년 중반에 이르러서는 남로당이 북한의 지도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노익된 북한의 지령은 당원들에게 이승만 정부의 모든 주요 부서에 침투하고 산중의 유역대를 위해 식량과 물자를 은닉하고 남한의 경비대의 침투에 분쟁과 혼란의 이야기를 목적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남한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의 단순한 앞잡이였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 두 당과 그 지도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많았다. 이승만과 그의 동반자들은 좌익과 싸우기 위해 읍면 차원의 대항 조직을 결성했다. AP통신의 로일 로버츠는 1947년 8월 미국 정보기관이 마을 내부의 싸움, 마을들 간의 싸움, 우익에 대한 구타, 좌익에 대한 구타, 곡물창고 방화, 마을 관리들에 대한 공격, 경찰에 대한 공격, 정치 집회에 대한 투석 등을 알리는 매일 평균 5건의 경찰 보고를 받는다고 썼다. 남서 해안의 지역의 마산 근처의 한 작은 읍에서 올라온 이런 식의 전투에 관한 1947년 8월 19일자의 보고는 대표적이다.
약 1,000명의 농민들이 모여 미군정의 미국 수직계 계획에 관한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적개심에 불타 연설자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읍 관리들의 논을 가로질러 달아날 기회를 주기 위해 군중에게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각하던 경찰들은 한 경찰 초소에 지나다 거기에 들어가 소총과 탄약을 추가로 확보하느라 좀 오래 머물렀다. 군중은 경찰 초소를 덮쳐 문서를 탈취하고 초소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도로 차단물을 세우고 다른 패는 통신시설을 파괴했다. 곧 마산과 통영에서 중원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군중에게 발표해서 해산시켰는데 4명의 농민이 죽었다. 4명의 농민이 죽었다. 이런 마을 전투는 이전에 인민위원회가 강했던 지역들에서 일어났다. 1947년 9월 미국 정보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인민위원회 정부가 여전히 남한의 일부 지역들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아마 가장 좌익적인 지역이었다. 이 조사의 경과에 따르면 방문한 지역들 가운데 15 내지 20%가 미국의 공공연히 적대적이었으며 좌익이 도처에 활동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좌익은 또한 경상도 남서부 지역과 강원도의 동북부 해안지역 그리고 무엇보다 남해안 근해에 있는 제주도에서 강했다. 릴렉스. 미국의 당시 보고서 전라도뿐만 아니었겠죠. 또한 호남 곡창지대가 많다 보니 그리고 그러다 보니 수탈이 많다 보니 이들 사상에 염려된 사람들도 역시 많았겠죠. 하지만 그 사정을 보지 않고 단순히 통계치로만 써보고 그것을 분석한 이들 보고서를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1950년 이전에 제주도만큼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적 갈등을 겪은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주도민 사건이었죠.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역사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희생되었는지 그 팩트 짚어보겠습니다. (1950년) 이전에 제주도만큼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적 갈등을 겪은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주도는 검은 용암으로 덮인 아름다운 섬으로 1948년부터 유격전이 시작되었다. 1948년 초까지 제주도의 실제적인 정치 지도력은 1945년 8월에 처음 출연하여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인민위원회가 제공했다. 하지 장군이 언젠가 말한 대로 제주도는 코민테른의 별다른 영향 없이 인민위원회에 의해 평화롭게 통제된 진정한 자치공동체 지역이었다. 미군정의 판사인 양원일이 1948년 6월에 실시한 공식 조사에 따르면 해방 이후 수립된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사실상의 정부로서 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양원일은 또한 경찰은 주민을 잔인하게 다툼으로써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직후 실시된 미군정의 또 다른 조사의 평가에 따르면 섬의 주민 가운데 대략 3분의 2가 온건 좌익의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좌익 조직의 의장인 박시성의 전임 제주도지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며 매우 친미적이었다. 제주도민들은 철저한 분리주의자들로부터 본토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의 소망은 자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조사는 제주도가 최근 몇 개월 동안 관청의 테러에 시달려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첩대의 정보에 따르면 당시의 도지사 유해진은 극우주의자이자 이 두 개의 우익청년단체와 연결된 본토인이었다. 그럼 반대하는 정당들을 무자비하고 독재적으로 다뤘다. 유 지사는 제주도의 경찰 부대를 본토인과 북한 출신으로 채웠는데 이들이 구구파 테러 분자들과 함께 협력했다.
미국인들이 1948년 2월에 유지사와 회견을 했을 때 그는 대다수가 좌익인 제주도민들을 순화하기 위해 극단적 우익 세력을 활용했다고 인정했다. 유해진은 제주도의 정치에서 중도는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사람들은 우익이나 좌익 가운데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1948년 3월 1일 본토에서 단독선거 반대 시위가 일어난 후 경찰은 2,500명의 청년들을 체포했는데 섬 주민들은 곧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시체를 강에서 건져냈다. 그 사람은 고문을 당해서 죽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민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서북청년단의 춘동이었다. (1947년) 말에 미국 방첩대는 이 단체에게 그들이 제주도에서 자행하는 광범위한 테러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휘 아래 바로 이 청년들이 경찰과 경비대에 염려하여 제주도 유격대 진압작전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에 한국 언론조사에 따르면 조직원이 한국 서북부 출신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한 청년단체가 들어온 후 섬 주민들과 본토 주민들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섬 주민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무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칼에 대항하여 봉기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원인이 없이는 행동이 일어날 수 없는 법이다. 서북청년단은 경찰 이상으로 경찰력을 행사했으며 그들의 잔인한 행동은 주민들의 심한 분노를 초래했다고 알려졌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유격대 반란의 발단이 되었다. 유격대들은 일반적으로 인민군으로 알려져 있었고 3,4천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유격대들은 중앙의 지휘를 받지 않았고 80명 내지 100명의 기동대 단위로 작전을 했으며 다른 반란군들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본인들은 제주도에 벌집과 같은 동굴, 터널, 방어용 벙커 등을 남겨놓았다. 일부 동굴에는 휴대용 무기도 버려져 있어서 유격대는 그것을 이용했다. 그들은 이런 지형 지물에 숨어있다가 해안 들어와 저지대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서 내려와 기습 공격을 했다. 1948년 6월 초에 내륙 마을 대다수는 유격대들에 의해 통제되었고 섬 전역에서 도로와 다리가 파괴되었다. 대한민국 당국의 기록에 따르면 1948년 말까지 102건의 전투에 양측에서 5,000명 이상의 전투원이 참가했으며 거의 6,000명 섬사람이 구속되었고 주장된 바로는 총 422명의 반란자들이 사망했다. 1949년 4월에 이르면 이 섬에 약 2만 가구가 파괴됐으며 섬 인구의 3분의 1이 해안에 있는 보호마을에 수용되었다. 같은 달에 미국 대사관은 4월에 전면적인 유격대 섬멸작전이 사실상 끝나면서 질서가 회복되고 대부분의 반란자들과 동조자들은 사살되거나 체포되거나 전향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미국 소식통들은 이 투쟁에서 15,000명 내지 2만 명의 섬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대한민국 통신사는 27,719명이라는 공식적인 숫자를 인용했다. 북한 측의 수치는 3만 명이었다. 그러나 제주도 지사는 비공식적으로 미국 정보기관에 6만 명이 사망했으며 4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일본으로 달아났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39,285채의 가옥이 파괴되었으나 지사는 중산간지대의 가옥들 대다수가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다. 400개의 마을 중 170개만 남았다. 바꿔 말하자면 섬사람들은 대여섯 명 중 1명꼴로 죽었고 절반 이상의 마을이 파괴되었다. 제주도 반란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끈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항구도시 여수에서 일어난 반란이었다. 이 반란은 곧 전라도의 남서부와 남동부의 다른 군들로 퍼졌으며 한동안 신생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봉기의 원인은 한국군 제6연대와 제14연대 병사들이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 유격대에 대한 토벌 임무의 출동을 거부한 것이었다.
10월 20일 새벽에 이르러 당시 약 2,000명에 달하는 반란군들이 여수의 통제권을 장악했다. 그 일부 군인들이 열차를 타고 인접도시인 순천에 가서 이른 오후에는 경찰 중원부대를 제압하고 순천을 장악했다. 곧 반란군은 인근 도시들로 퍼져나갔다. 연대의 반란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많은 시민들이 여수 일대에서 시가행진하며 붉은 깃발을 흔들고 구호를 외쳤다. 10월 20일에 대중집회에서 인민위원회가 재건되었으며 체포된 많은